자, 2차적인 두 번째. 너는 어떻게 인정 중독에 빠지는가? 일차적인 보상보다도 2차적인 보상에 끌린다. 만약 하루 종일 달콤한 초콜릿만 먹는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 몸에 필요한 다른 영양소를 무시한 채 초콜릿만 섭취한다면 당장에는 이가 썩을 정도로 그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초콜릿만 탐닉한다면 영양 불균형이 처리돼서 신체 전반에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보상은 유기체의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한다. 따라서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유기체라면 보상을 수반하는 행동의 변들을 점차 측가지는 게 당연하다. 생존에 필요한 자원은 다양한 형태를 지니기 때문에 한 가지 행동만을 반복하면서 필요한 모든 자원을 지속적으로 충분히 얻을 수는 없다. 한 가지 혹은 제한된 정리의 보상만을 얻기 위해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여 생존에 필요한 다른 자원을 얻을 기회를 놓치는 상태를 우리는 중독이라고 부른다. 중독이라는 말은 흔히 두 가지 뜻으로 쓰인다. 농약이나 납 등 독성을 가진 물질에 오염되는 경우를 말하는 중독이 있고, 한 가지 일이나 생각을 반복으로 행하는 중독도 있다. 이 책에서는 편향적이고 경직된 가치 판단과 관련해서 후자의 중독만을 다루기로 하자. 한 가지 일이나 생각을 반복하는 중독의 상태에 들어서게 되면 보상을 얻기 위한 행동이 보상을 가져오고, 이 보상에 따지 행동을 강화시키는 강력한 순환 과정이 지속된다. 그리고 이 순환에서 벗어나기 매우 힘들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너는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떤 전략을 사용할까? 중독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는 한 가지 보상에 탐닉하면서 잃어버리게 되는 다른 가능성, 놓치고 있는 다른 중요한 자원들을 분명하게 인지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중독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즉각적인 보상을 주는 반면에 중독으로 인해 놓치는 다른 자원들은 이보다 덜 즉각적이거나 추상적인 형태의 보상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보자. 게임에 빠진 사람이 탐닉하는 보상은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게임 포인트지만 내일까지 마쳐야 하는 숙제가 주는 보상은 좀 더 나중에 얻는 것이고, 좀 더 느리게 해서 계산해야 한다.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보상의 가치보다도 기다림이 필요하고 추상적인 보상의 가치가 약할 경우에 우리는 중독이 빠진다. 불균형이 치명적인 이유는 한 가지 보상에만 집중하는 뇌의 상태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뭘까? 이에 대한 해답을 위해서 인간 사회에서 흔히 나타나는 사회적인 문제를 예로 들어보자. 급속한 번영을 이룬 사회에서는 종종 부의 불균형이라는 사회적인 문제가 나타난다. 소수의 기업 또는 개인이 사회 자본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사회를 이끄는 주된 동력으로 자리 잡은 상태 말이다. 뭐든지 번영이 시작된 초기에 사회의 구성은 전체의 생존을 위해 상대적으로 큰 기여를 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지속적으로 강한 보상이 몰리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부의 불균형이 커지게 마련이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필연적으로 상대적인 기여 정도가 약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돌아가는 보상은 줄어들고 경제적인 성장 이외의 사회 유지를 위해 필요한 다른 에너지는 제대로 공급되지 않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회가 처한 내부적인 혹은 외부적인 환경이 변할 경우에 이 사회에는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다른 대안들이 남지 않을 수 있다. 최악의 경우에 사회가 몰락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부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갈등을 겪는 사회를 변혁하기 위한 노력은 개인이 중독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과 일맥상통한다. 부의 불균형을 호소하는 미약한 다수의 귀를 기울이는 일이 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개인의 경우에는 음악의 불균형을 호소하는 다양한 신체 신호들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신체 신호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외부 환경과 이에 대한 다양한 신체의 내부 기관의 반응을 정확히 반영하는 매우 중요한 정보다. 따라서 신체의 신호들의 귀를 기울이는 과정은 외부로부터 오는 감각 신호에 끌려서 한 가지 보상만을 과도하게 추구하면서 발생하는 악순환의 거리를 끊어줄 수가 있다. 더 좋은 보상을 얻기 위한 자기 통제력. 우리는 다양한 보상의 가치를 계산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타인으로부터 호감이나 칭찬 같은 사회적인 보상은 어떨까? 사회적인 보상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신체를 유지하고 번식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사회적인 보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긍정적인 행동을 하며 심지어 앞서 언급된 여러 종류의 중독 상태로부터 벗어나고자 노력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눈아프게 쪼그레 케이크를 무시하고 다이어트를 선택하는 사람은 달콤함이 주는 즉각적인 보상 대신에 멋진 몸매와 건강한 신체를 통한 타인의 호감과 인정이 주는 보상을 선택하는 셈이다. 이렇듯이 유혹을 이겨내는 힘을 가리키는 자기 통제력은 넓은 의미에서 장기적으로 더 유리한 보상을 얻기 위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노력도 적게 들고 보상도 작은 선택을 하는 대신에 좀 더 노력이 요구되지만 더 많은 보상을 얻는 쪽으로 기우는 것이다. 뇌가 우리뇌는 무엇에 쾌감을 느끼는가? 약 60년 전에 올즈 밀러라는 두 명의 신경과학자들은 뇌의 특정 부분으로 전기로 직접 자극할 경우에 불쾌한 감정을 유발해 행동을 억제할 수 있을까?이라는 가설을 하기 위한 한 가지 실험을 실시했다. 우선 쥐를 실험 방에 놓고 쥐가 그 방의 특정 영역으로 이동할 경우에 뇌의 특정 영역에 전기 자극을 가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그 쥐는 자극을 받았던 장소를 피하기는커녕 다시 돌아왔다. 이 현상을 자세히 연구해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쥐가 레버를 누를 때마다 동일한 뇌 부위에 전기 자극이 전달되도록 했다. 그러더니 시간당 약 700개 정도의 빠른 속도로 쥐가 직접 레버를 누르는 것이 아닌가?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실험에서 쥐가 곤질했거나 갈증이 심한 상황에서도 음식이나 물보다도 이 레버를 누를 때에 전기 자극을 더 선호했다는 점이다. 심지어 레버를 누르다가 탈진해 죽는 경우까지 있었다. 이 실험에서 쥐가 전기 자극을 받았던 곳은 측핵과 매우 가까운 부위였고 훗날에 쾌감 정추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측핵의 활동은 과연 어떻게 쾌감으로 이어진 것일까? 이것이 도파민을 생산하는 신경세포들은 그래서 레버가 자극을 딱딱딱 주니까 레버를 자꾸 눌렀다. 기분 좋더라 이 말인데요. 이 도파민 뉴런들은 다른 뇌 부위들을 광범위하게 신호를 전달한다. 도파민 회로 복축 예측한 보상과 예측하지 못한 보상이 주는 쾌감의 차이. 도파민은 쾌감이라는 등식은 이제 거의 상식이지만 실제로 도파민 뉴런의 정확한 기능과 작동 방식에 대해서는 거의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도파민 세포는 보상 자극에 대해서 반응한다기보다 예측하지 못한 보상에 반응한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다음 페이지의 그림은 이러한 도파민 세포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먼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느닷없이 보상이 주어진 경우 도파민 세포는 보상이 주어진 시점에서 높은 수준의 활동을 보인다. 하지만 보상이 주어지기 전에 매번 특정 단서를 반복적으로 제시해주면 나중에는 그 단서가 제시될 때마다 잠시 뒤에 받게 될 보상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예측 보상. 특정 단서 보상과의 관계를 완전히 학습하고 나면 단서가 제시되는 순간에 나올 보상을 예측하고 도파민 세포가 강하게 활동한다. 그러나 그 뒤에 예측했던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도파민 세포의 활동은 평상시보다도 오히려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요컨대 도파민 세포는 예측하지 못한 보상이 주어질 때 가장 활발하게 반응하고 예측된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가장 저조한 활동을 보인다는 것이다. 보상 제시 없으면은 상승마여 도입가의 미소가 지어진다. 하지만 A씨의 도파민 세포는 이 모든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 어찌했을까? 커피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은 사실 예측 가능한 사건들이기 때문이다. 물론 다소 극단적인 결론일 수는 있다. 뇌 속에서 보상을 추구하는 측핵 도파민, 보상을 얼마나 예측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도파민은 과연 어떠한 기능을 담당할까? 같이 복잡해 보이는가? 반대로 이렇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 도파민. 분노 조절 장애, 인정 중독의 또 다른 얼굴. 사회적인 보상은 중독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만족감이나 쾌감 또는 즐거움을 주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보상도 중독으로 이어질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병적인 상태로 분리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인정 욕구는 인정 중독이라고 일컬어진다. 특정 보상을 얻고자 하는 행위가 중독인지 아닌지를 구분짓는 가장 적절한 기준점은 바로 원함과 원팅, 좋아함과 라이팅 간의 괴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한 뒤에 만족감을 느끼면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과 동일한 수준의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는 점차 강한 행동을 요구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그 행동은 더 이상 만족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중지할 때의 겪을 불만족감을 없애기 위해 지속하는 부담스러운 일로 변질된다. 이 상태가 되면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 행동을 원하는 상태, 원함과 좋아함이 분리된 상태에 다다른다. 가령 약물 중독이 그렇다. 약물 중독이 그렇다. 이런 기준은 인정 중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타인으로부터 호감 또는 인정을 이끌어내는 특정 행동이 점차 잦아지고 반복되면 그 행동을 하는 이유가 호감을 받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가 되어버린다. 예를 한번 들어보자. 처음으로 100점짜리 시험 성적을 받은 아이는 부모님의 칭찬으로부터 보상감을 느끼고 바로 이 보상감 때문에 공부에 흥미를 가지고 더 노력하게 된다. 만족을 위한 행동인가 불안을 위한 행동인가. 그러므로 내가 타인의 호감 또는 인정을 얻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 행동이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지 아니면 불안감을 해소시키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일은 음식이나 섹스만큼 강력한 쾌감을 줄 수 있다. 이 쾌감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강력해지며 다른 모든 보상들과 마찬가지로 유기체의 생존 목표와 직결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인정 전동은 다른 종류의 보상들은 로 인한 중독보다 더 강력하고 더 헤어나오기 어렵다. 이를 대체할 만한 더 강력한 가치를 가진 다른 보상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이 그 주된 이유다. 음식이나 성적 대상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멈추고 통제하도록 해주는 여러 대안적인 가치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바로 타인으로부터의 평가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음식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생긴 비만 체형은 타인으로부터 비호감을 이끌어내고 무면하게 성적 파트너들에게 탐닉하는 행동 역시 주위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능력이나 인성면에서 뛰어나다는 평가를 얻는 사람의 과도한 보상 집착을 멈출 수 있는 대안적인 가치는 도대체 어디 있을까? 아마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능력이나 인성에 뛰어나다는 평가를 얻는 일은 좋은 것인데 왜 멈춰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지도 모르겠다. 더 높은 존경심을 요구하는 사람들,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존중하고자 하는 욕구가 중독 상태에 이를 때까지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한동안 세계를 쏟아서게 했던 대한항공 해양 사건이 인정 중독의 사례라면 어떤가? 이른바 갑질이라고만 여기었던 사건이 인정 욕구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자. 당시 이 사건은 자신들만의 세계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재벌가의 삶을 덮치며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물론 승무원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대한항공 부사장의 행동만으로 다른 모든 재벌을 싸잡아 비난할 수는 없겠지만 그 순간 분노를 참지 못한 부사장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사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이와 닮은 사건이 너무나 많다. 층간소음으로 다툰 끝에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신에게 길을 양보하지 않은 차를 끝까지 쫓아가 세우고 3단동을 꺼내서 무차별하게 차체를 부순 운전자, 또 백화점에서 영업 사원들에게 욕과 고탈을 선지하는 VIP 고객도 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비수한 사건들이 본물 터지듯이 꼬리를 물고 발생하면서 갑질은 서비스 종사자로부터 기대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은 것에 대해 도를 지나친 분노를 표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사회 현상으로 자리 잡기까지 했다. 이러한 사례들을 해석하는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설명한다. 현대인들의 분노를 조절하는 데 큰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말이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왜 분노를 조절하기를 어려워할까? 타인과 비교하여 자신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적응 능력, 즉 생존적 합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된다. 이러한 인식은 주로 타인으로부터 존중을 받으면서 지각된다. 그런데 인정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존중으로는 만족감을 느끼기 어렵게 되면 점차 높은 수준의 존중을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일상적인 수준의 사과나 감사의 표시는 오히려 실망감을 느끼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급기야 이러한 실망감을 보상받으려는 동기는 분노로 표출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반응은 일종의 약물 중독에서 나타나는 금단 현상과 거의 유사한 생물학적인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약물 중독이 심해질수록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양의 약물이 필요해지는 것처럼 인정 중독이 심해질수록 자신의 지위에 대해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만족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칭찬이나 존경심 혹은 경외감 등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다. 결국 인정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발생하는 분노 반응은 지나칠 정도로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인정 중독이 또 다른 모습이라 할 수가 있다. (1등이) 모든 것을 갖는 사회가 부추기는 것. 독일어로 샤덴프로이데라는 단어가 있다. 샤덴프로이데는 타인의 불행 혹은 고통을 보며 느끼는 즐거움 혹은 기쁨이라는 의미인데, 고통을 뜻하는 샤덴과 기쁨을 뜻하는 프루드를 합친 말이다. 우리말로 옮기자면 쌤통이라는 말이 가장 적합한 것 같다. 사들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과도 통한다고 할까. 실제로 우리는 이러한 감정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곤 한다. 샤덴프로이드의 뇌과학적인 근거는 2004년 타냐 싱어 교수의 뇌 영상 연구에서 드러났다. 이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2명의 실험 공모자들과 돈을 주고받는 경제학 게임을 진행하였다. 먼저 각 참가자와 파트너가 된 2 실험 공모자들 중에서 1명은 불공평한 거래를 제한하고 다른 1명은 공평한 거래를 제한하도록 설정한 상태였다. 그리고 경제학 게임을 마친 후 참가자로 하여금 기능적인 뇌 영상 장비 안에 누워 양옆에 앉은 2명의 파트너들에게 고통스러운 전기 쇼크가 전달되는 과정을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관찰하게 했다. 실험 결과 공평한 거래를 제한한 파트너에게 전기 쇼크가 전달될 때 실험 참가자는 통증에 주로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진 뇌 부위의 활동이 증가했다. 공감 반응을 보인 것이다. 흥미로운 현상은 불공평한 거래를 제한 파트너에게 전기 쇼크가 전달할 때 나타났다. 이 경우에 공감 반응 대신에 쾌감 증추로 알려진 측격의 반응이 증가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상태가 고통을 경험할 때 실제로 쾌감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을 뇌 활동으로 관찰한 것이다. 흔히 우리는 정말로 행복해지고 싶다면 타인과 비교하는 일을 멈추라고 이야기하곤 한다. 비교할 경우에 비교의 목표가 사회적인 지위라는 제한된 자원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각자가 자신만의 목표를 향할 때 모든 사람들이 선두가 될 수 있지만 모두가 하나의 기준을 향해서 달려가는 경쟁 상황에서는 1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타인과의 비교에 유난히 민감한 사람은 행복과 멀어지기 쉬우며 이런 사회의 비교를 강조하고 부추기는 문화는 구성원들의 행복감을 저해하기가 쉽다. 타인과 비교할 때 우리의 뇌는 어떻게 반응할까? 사회의 비교에 민감한 사람의 뇌는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있을까? 우리 연구실의 강평원 박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사회 비교의 개인차를 측정할 수 있는 뇌 영상을 실험했다. 이 실험에서 각 참가자는 한 명의 다른 파트너와 함께 간단한 도박 게임을 수행했다. 이 게임에서 참가자는 3장의 뒤집힌 카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 잠시 후에 선택한 카드를 뒤집어 상금을 얻었는지 벌금을 물어야 하는지를 확인했다. 그리고 약 4초 뒤에 옆방에서 같은 게임을 수행하는 파트너가 상금을 얼마나 얻었는지 벌금을 얼마나 물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받았다. 파트너의 게임 결과를 확인한 뒤에 컴퓨터는 참가자에게 게임 결과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취소하고 다시 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지시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결과가 상금이라면 받아들이고 벌금이라면 취소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 타인의 비교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파트너에게 주어진 상금이 상대적으로 클 경우에 자신에게 주어진 상금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다시 한번 게임을 하고 싶어 할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실험 결과 실제로 사람들은 상금이나 벌금의 절대적인 양보다는 파트너의 결과와 비교해서 알게 된 상대적인 차이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자신에게 상금 400원이 주어졌더라도 파트너에게 상금 800원이 주어졌다면 이는 400원이라는 상대적인 손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참가자는 이전의 상금 400원을 포기하고
더 나은 결과를 내기 위해 다시 게임을 하기로 선택했다. 그렇다면 사회 비교가 경제적인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날까? 서양 참가자들은 한국으로 이주한 지 2년 만에 미국인들을 섭외했고 성별, 교육 수준, 연령, 가족관계 등은 한국인 참가자와 최대한 유사하게 맞추었다. 결과로 예상대로 미국인 참가자들에게는 사회 비교 경향성이 현저하게 감소했다. 미국인 참가자들은 타인에게 주어진 결과에는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결과에 따라서 상금의 수라 혹은 포기 의사를 결정한 것이다. 동서양 참가자들 간에서 관찰된 사회 비교 경향성의 차이는 내 활동뿐만 아니라 복례 측 전전도 표질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국인 참가자들의 경우는 복례 측 전전도 표질이 상대적인 보상에 대해서 높은 반응을 보였고 미국인 참가자들의 경우에는 절대적인 보상에 대해서만 반응을 보였다. 복례 측 전전도 표질은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치 개선에 주로 관여하는데 그렇다면 이 부위가 문화적인 차이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는 것일까? 논문에는 보고되지 않은 자료지만은 한국의 참가자들 중에서 전혀 사회에 비교 현상을 보이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다. 흥미롭게도 이 참가자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은 성인기의 상당 기간을 미국에서 보냈다. 나는 이 참가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경쟁적인 문화에 노출된 경험이 길수록 국내 측 전전도 표질에 저장된 가치 정보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은 경쟁적인 문화를 받아들일수록 자신에게 주어지는 보상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타인과 비교를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다. 타인과의 상대적인 차이에 근거를 해서 가치를 다시 계산하는 부차적인 정보 처리 과정이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자리 잡아간다고나 할까? 자신에게 주어지는 보상의 크기를 다른 구성원들과 비교하고 최상의 위치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은 분명 생존 확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선량한 사람들이 비윤리적인 행위에 동조하는 이유는 이렇게 얼마 전 뉴스를 통해서 끔찍한 소식을 접했다. 과테말라 택시 운전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은 16살 소녀가 군중들 앞에서 화형을 당한 사건이다. 16살. 우연히 접한 동영상에서 소녀는 얼굴에 피를 잔뜩 묻힌 채 거기에 질려 넋이 나가 있었다. 감기 어린 군중들을 고함이 이어졌고 한 남성이 소녀 몸에 기름을 부었다. 소녀는 순식간에 하염에 휩싸였다. 그런데 그 모습에 군중들은 너나 것이 환호성을 질렀다. 어린 소녀가 온몸에 불을 붙여 죽어가는 동안에 수백 명에 달하는 군중 가운데 소녀를 구하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 한 명도 없었다. 과연 소녀의 죄는 군중들 앞에서 화형을 당해도 마땅한 것이었을까? 군중들 중에 이 처형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가졌던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었을까?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행해진 유대인 학살이나 위안부 동원,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이슬람 극단주의 집단은 IS 참여한 테러 활동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집단의 목표를 위해서 평범한 사람들마저 반인륜적인 행위에 가담한 사죄들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한 개인으로서 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행위를 권위자원 집단의 의견에 따라서 너무나 쉽게 저지른다. 이런 사람들의 특성이 심리학 연구들에 의해서 밝혀지기 시작했을 때 많은 이들의 충격에 휩싸였던 것은 사실이다. 아마 가테말라 소녀의 화형을 목격했던 군중들도 모두 같은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살인자의 혐의를 받은 소녀라도 군중들 앞에서 사한치로 화형을 당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는 다수였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 하지만 분노에 휩싸인 군중들 앞에서 이에 앞서 양심의 목소리를 내기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16세가 뭘 알겠나. 16세가 가정교육이나 환경적 문제 이렇게 희생적인 일을 해버린 것 같은데요. 사회적인 압력에 대한 충동적인 내 반응. 사회적인 압력이 사람들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심리학자 솔로몬 애쉬의 연구를 통해서 알려진 바 있다. 우리 연애는 어떤 분이 동조 행동을 위반할까? 혹시 자신의 의견이 타인의 상황을 무의식중에 위협적인 정보로 인식했기 때문은 아닐까? 애쉬의 실험에서 유사한 간단한 지각 검사를 사용한 최근의 어느 내 영상 연구는 이 질문에 대한 한 가지 단서를 제시한다. 이 실험에서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견의 집단의 의견에 다른 것을 인식했을 때
편도체의 활동의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된 것이다. 여기서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자신과 집단의 의견이 서로 일치하는 상황이 주는 보상감 때문에 참가자의 행동이 편향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지지해주는 증거가 있다. 한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제시된 여러 얼굴의 또 매력들을 평가했다. 제시된 얼굴의 참가자가 먼저 평가를 내리고 난 후에 동일한 얼굴의 다른 사람들이 내린 매력도의 평균치가 제시되었다. 바로 이 시점이 중요하다. 내 판단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린 판단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우리 뇌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뇌 영상 장비를 통해서 나의 판단이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상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참가자들의 뇌에서 측정의 반응이 감소했다. 자신의 판단이 다른 사람의 판단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에는 측정의 반응이 증가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의견에 다른 사람들과 부합할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때 유사한 뇌 반응이 측정과 편도체가 각각 접근 행동과 회피 행동을 촉발시키는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나의 의견과 집단의 의견이 상충할 때 집단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과 나의 의견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이 좋은 선택일까? 복내측 전전 부질이 손상된 환자의 경우에 상황에 따라서 미묘하게 변화하는 요인들을 고려해서 적절한 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데 심각한 결함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른바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들은 실험자와 과거 경험에 대해 인터뷰하는 동안에 자신이 배우자 몰래 바람 피웠던 일이나 백화점 피팅 룸에서 몰래 여자친구와 애정 행각을 벌이다 들킨 일을 털어놓는 등 정상인에 비해서 지나치게 솔직한 행동을 보였다. 사실 이들에게서는 그 선이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사회의 암묵적인 규범인 이 선이 너무나 뚜렷하게 보인다. 복내 측 전전두 표질이 이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덕분이다. 그러나 사회적인 규범이라는 선은 타인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돕는 한편 집단의 의견에 지나칠 정도로 종속당하는 동조현상의 주범이 되기도 한다. 복내 측. 왜 위험하거나 무리한 선택을 하는가? 위험한 것을 앞에서 오는 차량이 쭉 있다면은 이에서 참가자가 뒤에서 저쪽하는 차량이 있을 때 위험이 비보도로에서 사회적인 압박을 측정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봤을 때 실험경과 정상인들의 경우에는 사회적인 압력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자회전을 선택할 때 차간 간격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복내측 전전두 표질이 손상된 환자들의 경우는 사회적인 압력 상황에서 자회전을 선택한 시점의 차간 간격이 유난히 짧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이 환자들이 사회적인 압력에 더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더 위험하고 성급한 결정을 내렸음을 시사한다. 복내측 전전두 표질이 손상된 환자들이 더 위험한 선택을 한 것은 사회적인 압력에 유발시킨 감정 상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가 있다. 복내측 전전두 표질은 신체의 불균형을 형성하는 수많은 신호들을 통합하여 비교하고 과도한 인정 욕구가 불러오는 치명적인 결과 타인의 비난에 지나치게 민감하거나 그것을 회피하려는 태도 역시 인정 욕구의 또 다른 발현일 수가 있다. 예컨대 앞에서 본 실험 결과처럼 복내측 전전두 표질이 손상되어서 사회적인 압력에 영향을 조절하는 능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사회적인 압력을 따르는 선택의 결과가 개인적인 차원에 한정된다면 사실 이 문제는 한 개인의 적응적인 실패로 끝날 것이다. 하지만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개인의 욕구가 이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존재하는 사회적인 윤리적인 가치와 상충하게 될 때 사회적인 동조가 초래하는 부정적인 결과는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다. 자신이 속한 팀 동료들의 실수를 감싸주려다가 결국 더 큰 사회적인 부조리를 저질러서 뉴스에 등장하는 경우가 그런 사례이다. 개인적인 관계에서 직관적으로 유발되는 과도한 인정 욕구는 자신이 속한 사회의 시스템을 분석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종종 원치 않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기도 한다. 평범하고 성격 좋은 우리 주변 이웃들이 반인륜적이고 사악한 범죄 행위로 내몰리는 경우에 이면에는 이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압력을 따르려 하는 인정 욕구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보다 더 강한 것이 있을까?
자신이 얼마나 인정 중독인가를 체크하는 방법이 있다. 아주 간단하다. 스스로에게 질문 하나 던져봅니다. 나는 하루에 몇 번 어느 정도의 강도로 타인에게 대한 흥정을 하는가?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난을 할 정도로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나 자신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한 사람에 대한 비난은 예외로 해야 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타인을 향한 험담을 일삼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인정 욕구를 험담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타인을 향한 비난 혹은 타인에 대한 질투와 시기심 등은 생존을 위협하는 대상이나 상황으로부터 비롯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적응 행동으로 자연스러운 것일지도 모른다. 이를테면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행동은 근본적으로 그 집단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 적응하기 위한 본능적인 목표 때문일 수가 있다. 이른바 왕따를 이끌어지는 집단 떠돌림은 사춘기에 들어선 아이들에게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심각한 사회 문제이다. 따돌림이나 험담의 심리적인 근원은 공통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신정받지 못한 상태, 집단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불안감에 있다. 불안감은 경험이나 상황적인 요인에 의해서 변화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타인을 비난하고자 하는 행동의 동기는 감소하기도 하고 증가하기도 한다. 만약 당신이 타인을 비난하고 싶어 하거나 험담하고 싶어 한다면 이러한 욕구의 근원에 자신의 인정 욕구가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원활한 사회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서도 이런 노력은 필요하다. 긍정적인 사회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원동력. 그렇구나. 인정 욕구가 확정되어 나갈 수 있는 방향은 거의 무궁무진하다. 그렇군요. 인정 욕구가 크다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인정 욕구.